대단원 2번 생명과 윤리, 소단원 04 생명윤리 첫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과제 제출 이 활동을 1주차를 끝내고 이제 드디어 2주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1주차 동안 열심히 과제를 제출해 준 자신에게 큰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매일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김연아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보여줬었죠. 김연아는 절대로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기 때문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별 감흥 없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적 상태든 어떠한 머리든 매일 하면 돌파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의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처음에 구글 클래스룸 방에 학생들을 초대했을 때 4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34명 남았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20분에서 30분짜리 영상을 2개 보는 행위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죠. 자, 이 힘든 것을 1주, 2주, 3주, 4주 버텨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 영상을 듣는다는 건 제가 이 수업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하루 종일 이것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업무가 없는 게 아니겠죠. 학교에서 정말 바쁩니다. 저의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제 업무를 할 걸 다 한 다음에 빈 시간을 내서 수업 자료를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가 우리 1학기에 보던 교재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소하게 보면 다른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요. 이거 한번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5개년 기출문제 다시 풀었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올해 교재 전부 다 풀었습니다. 그 푼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교재를 제작한 다음 매일 영상을 찍어야죠. 그럼 영상요, 이거 찍다가 조금만 실수가 나면 저는 지우고 다시 찍습니다. 그럼 시간이 또 들어가죠. 여러분, 저도 이거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 일정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끝까지 해온 분들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요. 만약에 못했다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면 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는데, 자,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너희 왜 공부 안 하는데 너희 맨날 지속해 라고 하지 않고, 저도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매일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일 운동 영상을 올리고 있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14일치 올렸는데, 제가 버피 테스트 100개, 복근 15분, 그리고 그날 근력 운동을 다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서 버피 테스트 10개만 해보세요. 숨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매일 저는 버피 테스트를 100개를 하는데 한 10개 때부터 매 순간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굳이 이 영상 내가 왜 찍고 있지? 그냥 하지 말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20개서부터 100개까지 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가고요. 매 순간 운동하기 전에 심장이 두근거려요. 오늘 어떻게 하노? 너무 무섭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 삶에 현재 지금 시점에 가장 힘든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공부할 때 저는 다이어트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빠짐없이. 그래서 저는 100일 챌린지 할 거고 100일 이후에 여러분들께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어요. 야, 매일 하니까 되더라.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매일매일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잠시 만난 거지만 전 여러분들이 꼭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현재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반드시 가셔야 돼요. 못 갈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럼 언제 갈 건데요? 여러분 나중에 뭐 여러분 자녀한테 가라고 할 거예요? 인생 한 번뿐이고 반드시 원하는 걸 이루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려면 그 과정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요. 저는 여러분들 끝까지 할 때까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마지막 한 명만 남을 때까지 아직 아니고 남더라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 해봐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생명윤리 단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동물윤리랑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그 부분 말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양의 도가사상은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주제인 생명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실험 같은 일들은 인위적으로 생명을 조장하는 일이므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불교 보겠습니다. 연기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되는데요. 이젠 나와야죠. 상호의존성 변화 적어보겠습니다. 상호의존 관계. 자, 그리고 서로 의존하고 있고 그들도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살생, 불살생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불교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서양 한번 보겠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있는데요. 우리 윤리학 사상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계보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자,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은 피조물. 자, 피조물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만들어진 존재. 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신이 다 계획하에 만들어졌다고 그리스도교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명도 당연히 피조물이겠죠. 생명은 존엄하다. 존엄한 이유가 뭐예요? 신이 만들었기 때문인 거다. 자, 그런데 일정한 위계를 가진대요. 자, 어떤 위계를 가지냐면, 자, 이제 내신 넘었으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식물의 목적은 동물이고 동물의 목적은 인간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다시 할 겁니다. 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그리스도교 사상가인 아퀴나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하나만 더 넣었습니다. 뭘 넣었을까요? 아퀴나스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을 넣었겠죠. 그러면 식물은 동물이, 동물은 인간이, 인간은 누가? 신이 목적인 거야. 신을 위해서 인간은 나머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필기하면서 정리할 거야. 자, 그러면 위계, 누가 높거나 좀 있죠? 누가 제일 높아요? 자, 인간과 신을 빼고 난 나머지가 있고, 인간이 있고, 신이 있다면 당연히 신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인간이고 그 다음 나머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계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상가가 신학자인 아퀴나스가 있다. 자, 근데 이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슈바이처예요. 우리 뒤에서 배웠었죠.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사상 기억납니까? 생명을 경외,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하는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생명이 존엄하다는 걸 강조하시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것은 좋은 일, 뭐였죠? 선이고 파괴 억제하는 것은 악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생명복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복제 내용 자체는 윤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자, 동물은 개체복제합니다. 개체복제가 뭐냐? 동물과 똑같은 개체를 만드는 것인데요. 인간은 개체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아 복제를 할 수도 있고 개체 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배아 복제는 뭐냐면 제가 한 방에 이야기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간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해서 8주에서 16주가 되면 배아가 됩니다. 그 배아 상태에 있을 때 그 배아의 핵을 빼서 다른 모체 안에 넣으면 생명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봐봐. 내 간이 만약에 문제가 됐어. 그래서 나의 핵을 빼온 다음에 어떠한 거푸집,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죠. 틀에 넣잖아. 내 간과 똑같은 틀에 넣으면 그것을 키워서 간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배아 복제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배아 복제를 부분 복제가 되는 거예요. 뭐 간을 복제한다든지 부본이 아니고 부분 복제, 심장을 복제한다든지 이런 복제가 될 수 있다. 자, 개체 복제는 인간과 똑같은 존재를 복제하는 건데 지금도 현재 기술력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아직은 허용되고 있는 것이 없다. 자,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찬반 논증 가볼게요. 찬반. 자, 동물 복제를 찬성한다 라고 했을 때 찬성하는 이유는 유용한 결과 때문이다. 가볍게 보면 되겠죠. 자, 행복 증진한다. 자, 근데 어떤 유용한 결과와 행복을 증진하냐면 봐봐. 동물 복제를 통해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희귀동물을 보존하고 멸종동물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유용한 결과들이 생길 수 있다. 자,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다. 누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도가 사상가에서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자, 간단합니다, 내용. 자, 그리고 종의 다양성을 해친다. 이건 좀 이상하다. 왜요? 우리가 찬성하는 입장을 다시 보면 생명복제를 통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희귀동물이라든지 멸종될 수 있는 동물을 복원하면 종의 다양성이 늘어나잖아. 근데 왜 종의 다양성이 줄어준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이건 어떤 입장이냐면 찬반 입장의 근거가 다른데 뭐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봐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25만원씩을 이제 준이 많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경제 발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것이 경제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 똑같아. 생명복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생명복제가 종의 다양성을 늘려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일 거라고 생각해. 왜 그럴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수한 품종만 복제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수하지 않은 품종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뒷문장은 읽어보시고요. 자, 인간복제. 자, 인간복제는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복제? 배아 복제가 있었다. 자, 배아 복제라는 것은 자, 옆에 의미는 읽어보세요. 부분 복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이제 배아 복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정자와 남자가 합쳐져서 생기는 수정란 그것이 착상해서 8주에서 16주가 있는 배아까지 가기 위해선 수정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수정이 쉽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배아 복제를 할 때 그 배아를 가지고 복제에 성공하려면 최소 100개 정도가 든대요. 그러면 100개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거니까 99개의 배아는 갖다 버려야 되겠죠. 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랬을 때 배아를 죽여도 상관이 없다면 배아 복제에 찬성을 할 것이고 배아를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배아 복제를 반대할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애들은 배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난치병,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치료할 때 배아 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죠. 왜? 간이 문제가 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데 간을 바꿔버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배아도 인간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왜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이 훼손되겠어요?
배아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99개의 배아가 버려져야 되고요. 여러분, 배아가 생기려면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야 되는데 정자는 많지만 난자는 많지 않죠. 그래서 여성에게 약을 맞게 해서 난자를 많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때 여자가 건강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복제 기술의 권위자인 황우석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도 나왔는데, 현재는 그 중동의 갑부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예전에 서울대학교 교수일 때 같이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계속 배아 복제를 하려고 하는데 난자가 없으니까 여성 연구원들에게 난자를 많이 뽑아내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약을 맞게 하고 그 연구원들의 난자를 활용해서 연구를 실시했어요. 그러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왜 배아 복제가 여성의 건강권을 훼손하는지 알겠죠? 인권은 왜 훼손될까요? 여성이 난자를 생산하기 위한 뭘로 쓰였습니까?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배아의 도덕적 지위. 자, 보세요. 배아가 도덕적 지위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있다면 배아 복제는 뭐 할까요? 배아 복제를 반대하겠죠. 자, 하지만 배아의 도덕적 지위가 없다면 배아 복제를 뭐 할까요? 찬성하겠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배아 복제.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필기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아가 도덕지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배아도 인간종의 구성원이다 라는 논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동일성 논거란 게 있습니다. 동일성 논거는 뭘까? 배아가 성장해서 존재할 생명체랑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배아의 동일성 논거고요. 자, 그리고 잠재성 논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배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잠재성 논거였어요. 이거 제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잖아. 태아는 인간이 될 잠재 가능성, 배아는 태아가 될 잠재 가능성, 수정란은 배아가 될 잠재 가능성.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연속성 논거다. 자, 요거는 적고 싶은 사람만 한번 적어보세요. 봐봐. 정자랑 난자가 더해지면 수정란이 되고요. 수정란이 착상해서 8주에서 16주 동안 되면 배아라고 부르고요. 배아가 태아가 되고요. 태아가 인간이 됩니다. 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자, 난자, 수정란, 배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식세포라고 불러요. 자, 생식활동이 뭔지 알죠? 우리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거 생식활동이라 하는데, 자, 근데 보세요. 잠재성 논거라는 건 이런 거야. 봐봐. 배아는 태아가 될 잠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아도 존중해야 된다. 도덕적 지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웃긴 논증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수정란도 태아가 될 잠재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수정란도 건드리면 안 되지. 그럼 정자, 난자도 태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죽이면 안 되죠. 그럼 남자는 다 잘못한 사람들이잖아. 여자도 그렇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정자, 난자가 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증이 좀 웃기다는 거죠. 여튼 그 잠재성 논증. 자, 그리고 연속성 논거는 이런 거야. 봐봐. 인간의 생산 과정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이 이렇게 연속적인 과정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인간이라고 딱 끊을 수 있어요? 연속적인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인간이야? 아니면 여기서부터 인간이야? 아니면 여기서부터 인간이야?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아도 인간이 태어나는 그 연속적인 과정 속에 있고, 어디서부터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배아의 도덕적 지위도 존중해야 된다는 게 연속성 논거.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주는 논거 이름이 뭐였어요?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다. 자, 이거 기억나야 돼요. 봐봐. 우리가 배아 복제라는 것을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처럼 스탑이 안 되고 태아도 죽이는 인공임신 중절도 허용시켜야 된다고 할 거고 나중에 사람도 죽여도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치 그런 거야. 봐봐. 우리가 교복을 만약에 안 입어도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체육복도 안 입을 거고 나중에는 사복 입을 거다. 이런 논증인 거야. 그래서 배아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서 배아 복제를 못하게 막으면 태아도 존중하고 인간도 존중할 거라는 논증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다. 이게 왜 연속선 논거에서 나온지 알겠죠? 연속적인 과정이니까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 밟아놓으면 쭉 내려가서 태아도 죽여도 되고 인간도 죽여도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개체 복제인데요. 자, 인간 개체 복제는 아직까지 허용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을 제가 굳이 넣어놓진 않았는데 오른쪽에 제가 수능 특강 내용을 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죄송한 게 이 글이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40페이지를 다시 좀 39, 40페이지를 다시 복사를 좀 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싫죠. 앞에 필기도 했고 맞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배부는 하겠습니다. 정 받기 싫은 사람들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찬반 입장을 외울 거 절대 아니고 약간 가볍게 읽어보시고 반대하는 이유 한번 볼까요? 개체 복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간이 존엄성을 훼손된다. 이것도 이해해야 돼. 봐봐. 복제됐다면 복제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 복제된 인간은 복제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이 아니죠. 복제는. 왜 고유성이 위협될까? 나와 똑같은 개체가 생겨난다면 둘이가 이제 같으니까 한 개개인은 원래 고유한 존재인데 이제 더 이상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관계 혼란이 왜 생길까요? 나랑 똑같은 아빠가 복제되어 온 거야. 내가 너 아빠다. 내가 너 아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생명의료윤리 원칙이 있는데 비첨과 칠드레스 원칙인데요. 한번 참고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유전자 치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번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야. 여러분, 체세포 유전자 치료. 체세포는 말 그대로 몸에 붙어 있는 세포죠. 그냥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뭐냐면 내가 어떤 지금 유전적 질병을 앓고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당뇨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몸에 어떤 유전 물질을 넣어서 당뇨를 치료하는 방법이 체세포 유전자 치료예요. 자, 이거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므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야. 자, 우리 생식세포에 대해서 이전에 배웠죠. 생식세포 정자, 난자, 수정란, 배아 이런 건데 자, 수정란이나 발생 초기에 배아에 유전 물질을 삽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래.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생식세포에 영향을 주어 유전 정보가 후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야. 봐봐. 체세포 유전자 치료라면 나만 치료되면 끝이야.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너희가 배아나 수정란 상태일 때 검사를 해봤더니 그걸 게놈 지도라고 하거든요. 그 개는 어이야. 게놈 지도에서 너가 나중에 당뇨가 생길 게 예측이 된 거야. 그러면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유전자 치료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찬반 입장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찬성 반대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읽어보시는데 제가 생각해서 중요한 건 두 개 정도인 것 같아요. 미래세대의 동의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우생학을 부추길 수 있다. 나머지도 중요한데 이 두 개만 제가 짚고 가볼게요. 자, 봐봐. 엄마가 아이에게 머리 좋은 유전자를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통해 넣어준 거야.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난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애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진짜야. 봐봐. 여러분 어머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 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나는 막상 태어나보니까 머리 좋은 게 싫어. 난 공부도 안 하고 싶고 이런데 머리만 안 좋았으면 이런 것도 안 했을 텐데. 그리고 생각을 해봐.
엄마가 유전자 치료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 돈이 많이 들거든. 돈을 많이 들여 머리를 좋게 만들어줬는데 너희가 공부 안 하면 가만히 놔둘까요? 그래서 동의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런 문제. 자, 그리고 우생학. 우생학이 뭐냐면 우월한 생명을 연구한 학문이야. 여러분, 우월한 생명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일본의 그 684 부대 아시나요? 막 인간들에게 인체 실험하고 막 방에 독가스 풀어가지고 살아남는 아이들을 막 실험하고 이런 게 우생학이거든요. 자, 잘 봐봐. 우월한 생명과 우월하지 못한 생명이라는 건 없어. 근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라는 걸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유전자랑 나쁜 유전자가 있다는 거잖아. 그걸 전제하는 학문이에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라는 게. 자, 이게 심해지다 보면 우월한 생명만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우생학이 부추겨질 수 있어. 우생학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자, 문제 풀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버마스의 내용인데요. 하버마스는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버마스의 자유주의적 우생학 비판이 요즘 좀 트렌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온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로 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도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요 필기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 너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2번을 좀 잘못 써서 했어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일이 없도록 할게요. 41페이지도 새로 프린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도 새로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 프린터랑 교체를 부탁드려요. 자, 보겠습니다. 하버마스는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했대요. 우생학이 뭐야? 우월한 생명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일본의 684 부대를 생각하면 돼. 684 부대가 맞아. 731 부대야. 미안. 그 부대가 뭘 했다고? 사람들 독가스에 다 밀어놓고 독가스 뿌린 다음에 살아남는 애들을 막 연구하고 이런 거가 우생학이라고. 정상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우월한 학문을 연구하는 이 우생학을 하버마스는 비판을 했어. 비판의 근거를 한번 볼게. 자, 배아에 대한 적극적 유전적 간섭이 뭐야? 이거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유전자를 우월하게 만들기 위한 치료. 적극적 유전적 간섭. 자, 그럼 역으로 생각해봐. 소극적인 간섭은 뭐겠어? 치료를 위한 거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강화를 위한 유전적 간섭은 인간을 수단화 도구화한다. 봐봐.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유전 물질을 넣었어. 똑똑하게 만든 물질을 넣었어. 그러면 그 아이는 앞으로 똑똑하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 엄마 입장에선 이 아이는 똑똑하게 사는 유전자를 넣었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엄마의 목적의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 부모 욕심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좋은 유전자를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넣었다면 아이는 그 엄마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강화를 위한 유전적 간섭은 일방적이다. 왜? 여러분 앞에서도 했죠. 태어난 아기한테 동의받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평등한 합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 엄마 세대와 자식 세대의 평등성이 훼손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유전학적 강화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온전한 자율성을 지닐 수 없다. 왜요? 봐봐. 여러분, 내가 운동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음악하고 싶을 수도 있고 미술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엄마가 나를 머리 좋게 태어나게 했고 너는 내가 그렇게 머리 좋은 머리로 공부하라고 유전자 치료 해준 거야 하면 내 인생을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전자 강화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온전한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간의 유전적 자연 발생성은 평등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전제다. 자, 자연 발생성은 뭐야? 우리 뒤에서 쌤이 구체적으로 서술해 놨어요. 자, 그냥 우연으로 태어난 거야. 자연스럽게 태어난 거. 그게 평등한 주체가 되기 위한 전제를. 왜 그럴까? 봐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작해주고 어떤 사람은 조작 안 해주면 조작을 한 사람과 조작을 안 한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뒤에 적어놨지만 도덕적인 주체란 건 무슨 말이냐면 내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내가 유전자 조작이 되었다면
나는 책임을 엄마한테 떠넘길 수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생하다 꼬였어.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 잘못이잖아요. 근데 내가 조작됐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엄마가 내 조작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하면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평등한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조작이 된다면 도덕적인 주체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조작이 안 된 자연 발생성은 평등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자, 하지만 하버마스는요, 적극적 유전적 간섭, 즉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반대했지만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천천히 설명해 줄게 부분 제가 엄청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꼭 뒤에 것까지 읽어보세요. 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6년 대수능부 지문을 한번 볼게요. 유전자 조작의 허용에 대한 논쟁을 그동안 강구했던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닌 의도적인 유전자 개입이 인간을 도구화, 이제 이해되시죠? 수단 도구화, 자율적 삶, 못해요.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약합니다. 기계처럼 마음대로 조작하듯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한다면 그렇게 통제돼 태어날 인격체와 다른 인격체는 동등하지 않죠. 왜? 누구는 조작됐고 누구는 안 조작됐고 평등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공론장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적극적 우생학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론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담론, 공론장은 뒤에서 배울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볼게. 주사위 게임 비유라는 게 있는데 봐봐. 여러분, 주사위를 던져서 우연한 주사위가 나와서 그걸로 게임을 하는 게 공정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봐봐. 나는 1에서 6까지가 우연하게 나오는데 옆에 있는 애는 이 주사위를 조작해서 6만 나와. 그럼 여러분 이게 평등한 거예요? 아니죠. 똑같다고 봐봐. 어떤 애는 유전자 조작이 안 됐어. 유전자 조작이 안 되는 애는 1에서 6이 있는 걸 우연히 던지내고 어떤 애는 조작이 됐어. 6만 나오는 애인 거야.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동물 실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물 실험은 자,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사람은 인간과 동물이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지위. 방금 했는데요.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교에서 누구? 아퀴나스였다. 아퀴나스. 뒤에서 배울 무슨 중심주의자냐면 인간 중심주의자. 자, 근데 인간과 동물의 존재는 별 지위가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고려해야 됩니다. 누구냐면 벤담과 피터 싱어 같은 동물 중심주의자.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인간과 동물이 다른 존재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동물은 인간보다 낫고 동물 실험이 가능하다는 게 찬성하는 입장. 반대는 인간과 동물의 지위는 차이가 없고 비슷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안 된다고 주장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니까 동물의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 가능하니까 찬성할 수 있고 반대는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죠. 찬반 입장 밑에 적어놨는데 추가적인 거는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